안녕하세요. 정토마을 영행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정토마을 주변 산들의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산천은 어떠신가요? 벌써 다가올 겨울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지에 매달린 잎사귀보다 땅에 떨어진 잎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모 생명들에게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차가운 계절이죠. 나무들도 이 계절을 견디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미련 없이 떨구어 버리고 몸짓을 줄여서 겨울을 버텨낸다고 합니다. 아니, 살아내는 거죠. 정토마을에도 생애 겨울을 앞둔 이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젠가 제 역할을 다한 나뭇잎처럼 이 생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툭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나면 그뿐일까요? 아닐 겁니다. 떨어진 잎사귀는 거름이 되어서 봄날이 오면 더욱더 푸르고 생명 가득한 푸르니까 열매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되겠죠. 가을이 가는 건 아쉽지만 서정주 선생님의 식구들처럼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꼭 그만큼만 우리 아쉬워하기로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최고로 잘 사는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좀 더 집중하고 온전히 마음을, 주의를 이곳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면 좀 더 지혜롭고 떠날 때 후회가 덜한 삶이 되려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물어보죠. 잘 산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또 잘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댓글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잘 사는, 잘 살아내는 슬기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죠. 우리가 이 산다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니까 잘 산다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그 연장선상, 그를 여정이라 하죠. 예, 태어나서 삶이 시작되고 삶이 끝나는 그 죽음의 지점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 여정, 예, 그 여정을 인생이라 하기도 하고 삶이라고 하기도 하고 삶의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산다고 할 때 그 잘 산다고 하는 기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하고 돈을 잘 버는 자식을 두었거나 아니면 내가 권위와 명예를 가졌거나 내가 특별히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 나만의 고유한 영성을 가지고 또 살아간다거나 다양한 측면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잘 산다는 것, 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행복이라고 만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7명이나 되는 동생을 두고 있는 마지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도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아주 작은 가게의 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돈을 모아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고 자기 아이들은 자신처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집에 점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과외를 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자신도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보란 듯이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는 거내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어서 또 작은 텃밭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당신의 자식들은 절대로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기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자식들은 고생을 시키지 않고 너무 호강스럽게 잘 키웠어요. 근데 그분이 53세면 굉장히 젊었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많은 중년이 아니죠. 중년은 요즘에는 60이 넘어야 중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이니까 피 끓는 청춘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암을 선고받고 항암제도 방사선도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딱 4개월 정도 살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입원한 그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겨울, 네. 동지, 여러분 동지 아시죠?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동지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와서 2개월이 지나도 너무나 바쁜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의 면회를 하면 올 수 없었고, 또 남편이 하던 사업을 또 수습해야 하는 부인은 더더군다나 병원에 와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마지막 삶의 여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동안 버려놓은 재산을 우리 아내가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고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는 서울에 남아서 재산을, 남편이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아내도 아이들도 남편이 죽어가는 여정 안에서 한 번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동지가 됐는데, 저희가 동지가 되면 팥죽을 끓여서 팥죽을 환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팥죽이 이렇게 갔는데 공교롭게 제가 팥죽을 갖다가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팥죽을 이렇게 드시면서 정말 팥죽 그릇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팥죽을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씌워주는 팥죽을 얻어먹고는 팥죽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동지와 팥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다시 동지를 생각하고 팥죽을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았나, 뭘 위해 살았나, 갑자기 너무나 태풍처럼 밀려오는 회한과 후회와 좌절이 그분을 파도처럼 되덮었습니다. 그때서 그분이 희미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곁에 없구나. 내 꿈은 내 자식들과 아내랑 같이 시골에 돌아가서 그렇게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정원을 만들고 그런 정원이 있는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런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나 혼자 이 외로운 병실에서 내 혈육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죽어가는구나. 형제가 7형제나 있지만 혹시나 재산을 뺏길까봐 형제간들에게 아무도 자신이 죽어간다고 말하지 못하고 홀로 죽어가는 그분의 그 53년의 인생을 바라보는 저도 정말 안타까웠고, 자신 스스로도 그 팥죽을 먹다가 어머니를 기억했고 형제를 기억하고 고향을 떠올리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짧은 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근데 그날 밤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첫눈이 제법 굵게 휘날렸는데요. 그분이 그 눈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스님 눈이 하얗네요.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눈이 하얗죠. 서울에는 눈이 항상 시커머니하게 생겼다는 거, 서울에서 내리는 눈은. 근데 여기는 눈이 너무 하얗네요. 이 하얀 눈을 어릴 때 보고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 동지가 지나고 그분이 그리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는 짧은 그 나날 속에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부모 형제를 기억하고 자신이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 형제들에게 아무도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연락하지 않고 홀로 죽어가기로 결정한 것, 이것은 온전히 자식들을 위한 것인데 과연 내 자식들은 내가 죽으면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네.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떨면서 떠나가는 53세의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할까? 유독이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을 계속적으로 던지게 저를 자극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어렵고 코로나로 뭐 어떤 다양한 이유로 모두가 힘들다 해도 우리가 우리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없는 것이 없는 너무나 풍요롭고 충분한 21세기 2021년을 살고 있죠. 아마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벼락부자, 내 노력이 10이라면 내가 얻는 이익은 100, 200을 생각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오고 만나오고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여정, 마지막 인생 여정 가운데서 저 자신을 일깨우게 했던 것은 그런 가치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알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앉아있던 주변과 여러분이 기거하는 공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그다음 내가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류해서 구분지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이거는 꼭 필요해라고 한정 지어지는 것만해도 굉장히 그 숫자가 많죠. 네. 필요 없는 것은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은 쓰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물질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어도 갖지 않는 것과 같은 텅 빈 충만이 항상 할 것이고 또 갖지 않아도 충분하고 충만한 만족감이 항상 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열반하신 법정 큰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무소유, 과연 무소유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소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사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집요하고 허기진 목마른 물속에 고래와 상어가 바닷물을 통째로 삼켜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들을 양식으로 삼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가래와 갈증과 허기짐과 목마름으로 혹시 앞만 보고 우리가 달리는 건 아닌지 또 가파른 산을 숨을 헐떡이면서 오르는 건 아는지 한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주 살펴봐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그 건강과 마음이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질이 높아져야 죽음의 질도 그 선상에서 당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책과 명예와 권위와 어떤 참 특별한 사항들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하스피스라 하는 이 병동, 플랫폼과 같은 이 병동에 모여듭니다. 그럴 때 가장 깊이 있고 강력하게 절절하게 사무치게 다가오는 것이 물질에 대한 무상입니다. 물질에 대한 무상. 두 번째는 인연에 대한 무상입니다. 세 번째는 몸에 대한 무상입니다. 물질에 대한 무상.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티끌 하나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무상입니다. 하물며 이 바람 한 움큼도 물 한 움큼도 이 고귀한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우리는 가지고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내 몸이고 나의 것이고 내 것이었는데 죽음이 다가오면서 살펴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재산도 건의도 명예도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냥 찰나의 순간에 잠시 그것이 무지개처럼 떴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런 발견을 바로 죽음을 앞두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가을에 떨어지는 저 낙엽을 보면서 나도 언제든지 저 낙엽처럼 저렇게 떨어져서 바람을 따라 어디론가 흩어지고 말겠구나. 내 인생도 저 낙엽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익어가고 있구나. 이왕이면 아름답게, 이왕이면 탐스럽게, 풍요롭게 익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내가 지금 40에 있든 50에 있든 80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을 그만큼 가치롭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일구고 가꾸고 피어나게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방송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지가 저 산의 단풍들처럼 붉게 타오르기를, 그렇게 타올라서 어느 지점에 있든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상과 무아를 시시때때로 성찰하고 사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죠. 좀 더 넓은 마음과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슬기로움이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아름답게 키워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처럼 정말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멸망한 나라의 지폐처럼 죽어가는 그분에게는 그 돈이 그냥 쓰레기 맛도 못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분의 생명을 한 달도 연장시켜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할 때 이런 이치를 알게 된다면 참 인생을 성실하고 숙연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살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항상 태어나서 쭉 살아내다가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 계절로 치면 겨울, 그 겨울이 올 때면 우리가 야,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또
미래 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점에서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겨울바다의 물이 더 명징하고 차갑고 선명하듯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마지막 삶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고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과거를 알게 합니다. 우리 이때, 우리 이 순간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잘 살았다. 멋지다. 최선을 다했다. 연 없이 살았다. 저 앞산에, 제 청토마을 앞산의 이름이 고헌산입니다. 고헌산의 단풍처럼 최선을 다해서 붉게 물들었고 붉게 타올랐고 연 없이 떨어지는 그런 삶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 정말 진정한 소유, 진정한 무소유 어떤 것인지 성찰해가는 아름다운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보고 싶은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이 시가 마칠까 합니다. 네. 김용택 선생님 시입니다. 제목이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들 어스름이 내 눈 안에 들어섰습니다. 윗녘 아랫녘 온 들녘이 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 말로 글로 닿을 수 없는 내 가슴 속에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해지는 풀숲에서 우는 풀벌레들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헛길에서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서정을 당신께 선물로 드립니다.